여러분 반갑습니다. 1차시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왕조 계보도를 통해서 연대기를 파악해 볼 거고요. 조선시대 통치체제를 고려시대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탐구활동 1번은요. 동영상 왕의 묘호를 시청한 뒤에 조선시대 왕조 계보를 완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왕의 묘호라고 이렇게 치시면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탐구활동 1번을 완성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확인 작업으로 지금 빈칸에 답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의 이름은 세자 책봉 때 정해지고요. 백성들은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왕의 이름은 한 글자, 백성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로 만들어졌었고요. 대신에 왕이 죽으면 공덕을 기려가지고 종묘의 위패에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조나 종으로 표시하는 게 뭐냐면 빈칸 1번 묘호입니다. 묘호.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무슨 조, 무슨 종 또는 군 이렇게 표시되는 왕의 이름은 왕이 죽은 뒤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원칙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연 임금은 조라 하고요. 부자 간의 왕통을 계승한 임금은 종이라고 하고요. 세자가 아닌 자가 왕이 되면 조, 세자가 계승하면 종. 폐위된 왕은 종묘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군이라고 하고요. 조선시대에 군으로 끝나는 왕은 2명이 있죠.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어요. 폐위된 왕이 1명 더 있긴 한데요. 그 왕은 나중에 단종으로 추존이 돼서 우리 나중에 왕조 계보도 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공이 있는 자는 조, 덕이 있는 자는 종. 이렇게 조와 종을 붙이는 원칙들이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 갈수록 조가 흔해져요. 왜 그렇냐면 왕들이 종보다는 조를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이 조를 이용해서 왕권 강화를 계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무슨 조로 끝나는 왕은 총 7명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2번째 장에서 왕조 계보도 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먼저 한 걸음 더 이렇게 보시면요. 선생님이 역사와 시간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어요. 우리 역사라는 학문은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대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아주 많은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1년씩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100년을 한 묶음으로 시간을 세는 세기라는 단원을 만들었습니다. 세기라고 하는 단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century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 조선을 건국한 해를 1392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기로 따지면 14세기 말이거든요. 그런데 8년만 있으면 140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선을 몇 세기라고 하냐면 15세기라고 해요. 지금 15C라고 적었죠? 이 C는 센츄리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15C라고 적으면 15세기. 보통은 조선은 15세기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왕이 즉위한 해를 기준으로 연호를 정해서 시간을 세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역사를 쉽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시대 구분이라는 걸 합니다. 이 시대 구분은 역사가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우리 조선시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그 앞 시기는 조선 전기, 그 뒷 시기는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우리 양난이라고 하거든요. 2개의 큰 난이라고 해서 이 양난을 기준으로 전기, 후기로 구분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탐구활동 2번은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5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020년 9월 고3 모평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보면 우왕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왕이 왜 요동정벌을 추진했냐면 이때 고려 말에 이제 원에서 명으로 이렇게 국제정세가 교체가 되면서 명나라가
그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를 했어요. 이 철령 이북의 땅은 원나라 때 쌍성 총감부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철령 이북의 땅을 그 공민왕 때 우리가 무력으로 되찾아왔어요.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우왕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요동정벌을 추진해서 명나라를 좀 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요동정벌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요동정벌에 반대를 했던 이성계한테 군사를 지어줘가지고 요동정벌을 하러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칸 가에 무슨 사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요동정벌에 반대했던 이성계가 압록강의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군대를 되돌려 와서요. 최영을 제거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발생해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왔다 이 말이죠. 이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해요. 왕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반역을 꾀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제거하고 나서 과전법이라는 걸 시행해가지고요. 그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신진사대부 앞에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들이 있었는데 이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소유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전법을 실시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하는 혁명파와 기존의 고려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자고 하는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하는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요.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려는 원래 수도가 개경이었잖아요. 지금의 개성이요. 그런데 조선은 수도를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업적이라고 하면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게 되겠죠. 그쵸? 탐구활동 2번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위화도 해군이라는 순서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건국하는 과정이니까요. 순서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 왕조 계보를 살펴볼게요. 자, 조선은 지금 27명의 왕이 있죠. 이 27명의 왕 중에서 조로 끝나는 왕은 아까 7명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먼저 1대 국호를 조선으로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만든 사람은 태조죠. 태조 이성계. 태조인데 이 태조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태조한테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부인한테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에게도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이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장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뒷받침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가 누구를 세자로 책봉하냐면 두 번째 부인의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이 열이 받겠죠. 그래서 뭘 일으켰냐면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걸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 배다른 동생들을 제거하고 그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2대 왕이 된 게 정종이고요. 3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방원 있죠? 이방원이 태종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은 왕에 올라서 호패법이라고 해서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이 신분증 있죠? 이런 거를 나눠주고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거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육조직계제는 왕권이 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종의 아들이었던 훈민정음 하면 생각나는 왕 누구 있죠? 그렇죠. 세종입니다. 세종. 자, 그런데 원래 세종도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어요. 원래 태종에게 양녕대군이라고 하는 세자가 있었는데 너무 정치에 관심 없고 세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양녕대군이 폐위가 되고 폐쇄자가 되고 이제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조선 1대부터 4대까지는 어떤 권력을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해서 형제들 간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첫 번째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문종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는데 이 문종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단종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15살 정도는 돼야 이제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 시대에 조선시대에 결혼도 하고 뭐 성인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살이면 이제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세종 때 보면은 그 좀 명망 있는 신하들한테 이 단종이 의견 같은 거를 많이 묻는데 황표정사라고 해가지고 이 신하들이 그냥 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종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세종의 두 번째 아들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가지고요. 계유정난, 세종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계유정난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세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럼 세조도 이제 약화된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종처럼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이때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종은 세조의 조카였는데 그쵸? 권력이 뭐라고 자기 조카였던 단종이 폐위가 되고 세조가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세조 아들인 예종이 왕이 올랐는데 1년밖에 못하고 죽었죠. 그쵸? 그래서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종은 자기 할아버지가 편찬을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완성해요. 완성. 그래서 유교적 정치를 완성했다 그래서 이 성자에서 성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던 조선 정기 왕들 지금 빈칸에 되어 있는 태조, 세종, 성종. 이 5사람들은 모의고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왕들의 업적이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되니까 이 왕들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10대 때는요, 연산군. 근데 연산군 때 사화가 일어나요. 사화가 뭐냐 하면 훈구파라고 하는 세력과 살인파라고 하는 세력이 대립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다음 2차 시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연산군 때 2차례의 사화가 일어나면서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 중종이 중종 반정을 통해 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 명종으로 이어지는데 이 10대부터 13대까지는 4차례의 사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14대 왕이 되는 선조 때는요. 더 이상 훈구 세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림과 사림 간에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붕당이 발생하게 되고 이 선조 때는 이제 외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 이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3차시 외란과 호란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 중립 외교를 실시하는 것을 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하들이 조금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폐모살제라고 해가지고 광해군한테 배다른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다른 동생은 중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광해군은 후궁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치 권력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자기 배다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여요. 그런 유교적인 조선시대에서 이 폐모살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해군한테 리스크가 돼가지고 이제 광해군이 폐위가 되죠.
페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4차 시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 대동법은 그 공물을 거두는 세금을 더 이상 그 현물로 거두지 않고 그 쌀로 거두게 하는 제도였거든요. 이것도 우리 4차 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라고 하는 인물이 인조 반정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되는데, 이 인조는 광해군과 달리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금이 나중에 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명을 바꾸고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호란입니다. 그래서 외란과 호란, 이거를 거치면서 조선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효종, 현종을 거쳐가지고 숙종 때는 환국이라고 하는, 아까 조선시대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사림과 사림이 대립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붕당 정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이 붕당들이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면서 서로 공존하게 되는데, 숙종 때는 한 당이 집권하는 환국이 발생해요. 한 당이 집권했다가 또 다른 당한테 권력을 넘겨주게 되고 정국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게 되는 환국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숙종의 아들이었던 영조 때가 되면 당과 상관없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는 탕평 정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서원정리 균역법 이런 거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뒷부분에서 조금 2차 시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도 아주 많은 업적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영조와 정조는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했던 왕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정조의 아들인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게 돼요. 이때 순조의 나이가 11살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23대, 24대, 25대 순조, 헌종, 철종 때에 거치면서 권세 있는 가문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세도 정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삼정이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는 제도가 굉장히 문란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26대 고종 때가 되면요. 고종도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해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때는 우리가 개항부터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 6차 시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까지 해가지고 좀 거칠게나마 조선 왕조 계보를 훑어봤어요. 이 내용 참고해가지고 이번 2학기 때는 조선시대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뒤쪽에 탐구활동 3번이 있는데요. 탐구활동 3번은 조선시대 중앙정치 조직을 고려시대 중앙정치 조직과 비교해보자 그랬어요. 자, 25번에 서경이라는 게 있고 26번에 봉박, 27번에 간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미 고려시대 때 우리 다 배웠던 거거든요. 서경이 뭐였냐면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 폐지에 동의하는 권리였고요.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고, 간쟁은 왕의 잘잘못을 논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뭐냐 하면 이 세 개가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언론기구를 뭐가 담당하냐면 3사라고 하는 기구가 담당을 해요. 자, 여기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조선시대 중앙정치 조직은 왕과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의정부 밑에 보면 승정원하고 의금부가 있죠.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 의금부는 국가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것. 그래서 승정원하고 의금부는 어떻게 보면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개를 묶어서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3사 이거 너무 헷갈려가지고 했었는데, 이 가운데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헌관문이거든요. 헌관문 빠르게 발음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현관문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집 들어갈 때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서
현관문, 현관문, 헌관문,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렇게 좀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3, 4가 있는데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고요. 사간원은 간에서 간쟁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왕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홍문관은 정책을 자문하거나 아니면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유교 공부하는 경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경연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그 다음에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춘추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구조도를 한번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빈칸 채워가면서 해보자고요. 자, 빈칸 28번. 고려시대에는 단순히 화폐와 곡식에 대한 출납에 대한 회계 업무만을 담당했는데 고려시대에는 회계 업무만을 담당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언론기관으로서 고려시대 대관과 같은 서경, 봉박, 간쟁 이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언론 활동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관들은 물론 국왕도 막을 수 없었다.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거 뭐냐면 아까 조선의 언론기관을 담당했던 3, 4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글로 3, 4 적으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 선배들 보면 꼭 이렇게 적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숫자 3, 4는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3, 한글로 4, 3, 4 아니면 한글로만 3, 4 이렇게 하든지 조선시대 언론기구였다. 그래서 집 문 열고 들어갈 때 현관문 연상하시면서 3, 4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아까 국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이런 것들은 왕권을 강화하는 핵심 기구였고 고려시대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는 어사대였지만 조선시대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는 사헌부였죠. 아까 3, 4 중에 하나였던 사헌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성종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 최고 교육기관은 국자감이었는데요. 이 국자감이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들 좀 기억해야 하는 것들 한번 빈칸 채워봤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조선의 통치 조직은 왕 아래 의정부하고 육조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 의정부와 육조의 관계를 보시면 그림 기억해 보시면 왕이 의정부한테 명령을 내려서 의정부가 다시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의정부의 기능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통치 조직이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유교 국가인 그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그림 니은을 보시면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로 바로 다이렉트로 명령을 전달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육조직계제라고 합니다. 이 육조직계제는 왕권이 강해하지 할 수 있을까요? 약해하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육조직계제는 왕권이 강해하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왕조 계보도에서 살펴봤던 태종이라든지 세종 이런 왕들이 왕권 강화를 하면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고요. 의정부 서사제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 사료를 실어놨죠? 왕이 말하기를 지난 가보년 국가의 중대사가 아닌 일에 한해서 육조가 국왕한테 직접 보고해서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육조가 국왕한테 직접 보고한대요. 이거 뭐죠? 그렇죠. 육조직계제죠. 육조직계제. 이 육조직계제를 언제 시행했다고요? 태종 때요. 근데 이때 이후로 대부분의 일이 육조로 넘어가서 의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대요. 이는 정승을 임용하는 본래의 뜻에 어긋나니 이를 시정하도록 하라라고 했죠. 밑줄 친 기억에 따라 세종 때 시행된 체제 바로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편집을 해서 실어놨어요. 자, 뒷페이지 넘기시면
자, 질문 3번. 빈칸 가에 들어갈 왕이 누구냐고 물었죠? 조선 3대 국왕이고요. 두 차례 왕자의 난, 그 다음에 호패법 실시, 사병 혁파 이런 거를 보니까 태종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태종 때 보면 혼희강력 때 국도의 지도를 제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탐구활동 6번에서 구체적으로 적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질문 4번. 가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실시한 체제. 자, 우리 태종이 했던 체제 뭐였죠? 그렇죠. 육조 직계제입니다. 육조 직계제고요. 그 다음 질문 5번. 빈칸 나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물었는데요. 빈칸 나는 조선의 언론 담당 기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해서 부르는 말. 선생님이 헌감문 기억하라고 했죠? 여기에는 3, 4. 한글로 3, 4 적으셔도 되지만 숫자 3, 4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3, 4 기억하시고요. 그럼 조선시대 언론활동이 강화된 이유가 뭐냐? 우리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탐구활동 2번에서 탐구활동 3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여기 있죠.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활동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 6번에 권력의 독점과 부정 방지, 서경, 봉박, 간쟁 이런 걸 이용해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탐구활동 4번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